그래서 좀 쉬고 오셨죠. 쉬고 오셨으니까 이제 애킨슨의 이제 실패 회피 동기인데요. 이거는 성공 추구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공 추구 동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성공을 더 추구하는 동기예요. 그러면 성공 추구 동기 말고도 있나요? 방금 여기 있잖아요. 실패 회피 동기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성공 추구 동기와 이제 실패 회피 동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자들의 어떤 그 행동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성공 추구 동기가 좀 강한 사람들은 성공 추구 동기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겠죠. 반대로 실패 회피 동기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 동기에 의해서 동기화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성공 추구 동기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난이도의 어떤 그 과제에 도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들은 일단은 자기가 실패할 게 뻔하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뭐 대학교 뭐 미적분학 이런 거 갖다 놓고 빨간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빨간 책 이런 거 주면서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러면 당연히 못 풀죠. 초등학생인데 아무리 똑똑한 애라도 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제보다는 적절한 과제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두 자릿수 덧셈 뺄셈, 뭐 두 자릿수 곱셈 나눗셈 이런 걸 시키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두 자릿수 곱셈 뭐 나눗셈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학습 동기도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실패 회피 동기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패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실패를 안 하는 게 가장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남들 시선을 좀 신경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예 쉬운 걸 선택을 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 그 싫어하는 거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사람 다 푸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아예 쉬운 과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도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야, 저런 거는 뭐 나도 못 푸는데 쟤도 못 푸는구나,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나는 푸는데 쟤는 못 푸네? 저는 바보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 실패 회피 동기랑 그 성공 추구 동기를 좀 더 세분화했어요. 세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성공 추구 동기가 굉장히 높은 경우 있죠. 그 실패 회피 동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히려 동기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은 끝났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가 이 어떤 성공이었는데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죠. 대신 실패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자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거를 실패를 했는데 꼭 성공하고 말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동기화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패 회피 동기가 훨씬 강한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성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성공하는 경우에는 성공을 했구나 그러면서 안도감과 함께 다음에도 이런 거 해봐야지, 그래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실패를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했어요.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동기화가 강력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취 회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이 호너라는 분이 이제 여성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 주로 이제 여학생들한테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초기 이론에서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남학생에서도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론을 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나타나느냐, 그 어떤 과제를 대할 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기 이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초기 이론 때. 나중에는 여학생, 남학생 둘 다 이런 경향이 발견된다 이렇게 이론이 바뀌어요. 아무튼 그 아이들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항상 성공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 야누스의 어떤 야누스의 뭐 이중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 대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과 뭐 긍정적인 감정,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양가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 성공하면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이 시샘할까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온 뭐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영어 시간에 걔가 영어를 이상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준 네이티브 또는 네이티브 스피커에 가까운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있을 텐데 TV를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레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뭐 저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학생 얘기는 아니고요. 선생님 얘기인데 이 단어 뭐죠? 우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슛이잖아요. 웃, 슛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 선생님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거를 울도 슐도 이렇게 읽는 분이 있었거든요. 엄청 웃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살다 온 애가 웃, 슛 이렇게 안 하고 울도 슐도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시샘하고 괴롭힐까 봐. 내가 뭐 잘하는 거를 드러내면 남들의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적대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그 반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잘하는 것도 못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취 회피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 나중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동기 이론의 어떤 개관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동기 이론의 세부적인 동기 이론 각각의 동기 이론이 있죠.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동기 이론부터 보시겠어요. 고전적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아주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쾌락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인간의 어떤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동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쾌락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본 역사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쾌락주의가 거의 근본입니다. 근본 같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거를 성취하고 싶어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권의 일등이 너무 당첨되고 싶어서 매일이래. 그 한 주에 10,000원씩 뭐 로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동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동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아파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 왜 가요? 근데 아파서 가는 거면은 아픈 거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두 번째 어떤 그 동기화의 그 경로라고 할까요? 그 동기화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어떤 대상을 성취하고 싶어서 동기화되는 게 있고 어떤 부정적인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동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동기이론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동기이론이 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 경향성을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쾌락 추구 아니면 고통 회피 둘 중에 하나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쾌락주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보상이 강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인간이 동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게 행동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리고 인지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인지주의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은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죠? 지금 보상이 주어지면 동기화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약간 더 좀 넓혀서 볼까요? 그 과정 자체를. 일단은 자극이 주어지죠.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자극과 반응 관계에 대해서 강화물이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그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성이 좀 더 강력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자극, 반응, 강화 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자극, 반응, 강화 이 관계만으로는 동기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인지주의적 관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톨먼이라든가 레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개념의 장의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자극, 반응, 그 어떤 강화 관계에 대해서 신념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동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지가 바로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질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동기에 저는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성취동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취동기는 어떠한 대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취동기 같은 경우는 뭐 자기효능감이나 목표 설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인지적 요소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질 이론인데요. 특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성취 동기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성취 동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대상이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화되는 것이 성취 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나 목표 설정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 이건 아까 여기 나왔던 행동주의적 관점과 거의 비슷한데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 외적 보상이 동기화하는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극, 반응, 강화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어떤 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 빈도, 그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라든가 발생 빈도라든가 그리고 반응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는 주로 강화물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기화되는 거는 동기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추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세요. 자, 본능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능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본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획득하고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 뭐 좀비 없죠. 귀신도 없고요. 물론 이제 귀신같이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생득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말이 오면 싸고 싶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다 작용을 해서 어떤 동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주된 어떤 동기의 요인이 동기를 강화시킨다, 동기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본능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이제까지 쭉 이런 본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본능으로 인해서 동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요인들이 모아보면 한 6,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6,000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받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는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동이론이 나와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론인데요. 추동이론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어가 이쁘잖아요. 추동.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한 뭐 추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문장이.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추동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 그런데 이게 이전까지 동기론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동기 이론 하면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동기가 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기본적인 방향이. 물론 이제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동기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동기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달성하고 싶어서, 뭔가 되고 싶어서 동기가 되는 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추동이론 같은 경우는 그 후자 있죠. 그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 뭐 고통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동기로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통에 대한 회피는 추동이론에서 그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자 추동이 생긴다는 거니까 너무나 잘 해설이 되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긍정적인 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는 추동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점에 부닥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기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여러분이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성취하거나 달성하거나 뭐 획득하거나 이러기 위해 동기화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 대상이 나에게 없는 상태죠. 부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재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A라는 거를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A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A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긍정적인 어떤 대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추동이론, 그런 긍정적인 대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작용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추동이론으로 충분히 해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성이론이 있습니다. 각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감성이나 활성화 상태가 바로 각성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각성제를 먹고 뭐 바카스를 먹고 뭐 핫식스 이런 거 먹고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 먹고 막 각성 상태 때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감하거나 이제 활성화된 그런 상태가 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렘 수면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각성은 두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활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내가 신경계의 활성도가 높아져 있어야 여러분이 잠을 안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신경계가 활성화 상태가 낮아지면 잠을 자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면 상태일 때 가장 낫겠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안 자고 있을 때는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싹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만 자고 있을 때는 뭐 미세한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반응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때 가장 낮고 요때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각성 수준과 행동권의 관계가 역U자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 수준이 이렇게 되면 이게 뭔 소리냐면 각성 수준이 해볼게요. 각성 수준 그리고 행동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이 많아지는데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성과 행동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각성이 이렇게 있고요. 행동이 이렇게 있다 봐요. 그러면 각성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행동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런데 각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행동이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U자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역전된 U자형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각성 수준이 높으면 안 좋다 오히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했죠? 중간 정도일 때 성취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 이론이 나왔어요. 스키너는 이제 조작적 강화, 조작적 조건화 이거에 좀 그 이론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스키너의 강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다이크의 강화 이론과 달리
그 자극과 반응의 그 연결 관계가 이제 강화가 되는 거는 구조는 동일한데 그 자극과 반응의 그 강화물이 주어지는 그 과정 있죠. 자극이 있고 이게 이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강화물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화물이 주어지는 2단계죠. 2단계. 이 단계가 이 자극과 반응을 보이는 그 개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우연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고양이 실험 있잖아요. 고양이 실험. 손다이크는 전이 실험을 얘기했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양이 실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방 안에다가 이렇게 기계장치를 놔두잖아요. 방 안에다가. 그래서 방 안에 기계장치를 놔두는데 여기 페달이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페달을 딱 누릅니다. 밟아요. 그러면 문이 뿅 열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추루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실험자 입장에서는 그 페달을 왜 설치를 해놨겠어요? 페달을 우연히 눌러서 문이 열리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자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어차피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그걸 누를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실험자 입장이 아니라 피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 내가 우연히 뭔가를 밟았는데 문이 뿅 열렸어. 그러면 그리고 나가서 추루를 먹은 거죠. 그러면 한 두어 번 더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그 페달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 페달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면 추루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험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자극과 반응의 어떤 연결 관계 자체가 좀 우연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연적으로 이제 먼저 그 강화물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강화물 주어진 어떤 그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걸 누르면 이게 열리니까 강화물을 받아주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래 나오는데요. 여기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동기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본주의 동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쾌락주의나 뭐 행동주의 이런 거랑 달리 인간의 동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욕구 위계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많아요. 일단은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버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욕구 위계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욕구 위계에서 뭐 어떻게 정의한다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하위 욕구가 충족될 때에만 다음 단계 욕구 충족을 위해 동기화된다고 가정을 해요. 한마디로 저수준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저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욕구의 상위에 있는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안전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완성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안전욕구, 여기 전쟁터에서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반지의 제왕 아시잖아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톨킨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참가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쓰셨잖아요. 그 저작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이론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2단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아직 편집이 완전히 되지 않은 버전의 어떤 PDF라 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제대로 편집이 된 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그 가정이 있어요. 자, 일단 그리고요. 그리고 한번 욕구 충족이 된 그런 동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충족이 된 동기 요인들, 욕구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동기화 어떤 기능을 상실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전제하고 있는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그 어떤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 이게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신체의 만족을 위한 거죠. 신체 자체의 만족을 위한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죠. 이 안전 욕구, 이거는 내 신체가 안전하게 있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및 애정 욕구, 이거는 사회성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와 이제 교감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바로 소속 및 애정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애정 욕구라고도 해요. 그리고 존중 욕구, 이거는 타인으로부터 나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욕구 있죠. 1단계, 2단계를 물질적 욕구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3, 4, 5단계를 정신적 욕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보시면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욕구나 생리적 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인데요.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핍 욕구는 결핍되어 있는 거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요인을 내가 확보하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이것들은 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갖고 싶어서 생기는 그런 욕구가 결핍 욕구인데, 바로 그런 결핍 욕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존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어떤 정도가 약하니까 존중을 받고 싶은 거고요. 소속감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느끼는 거고, 다 결핍 욕구예요. 그런데 이 결핍 욕구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지향하는 형태의 어떤 욕구들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거고요. 타인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애정을 느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안전 욕구나 생리적 욕구 다 그런 거죠. 긴장을 해소하거나 어떤 평형을 회복하거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기 실현 욕구라는 거 있죠. 이거는 성장 욕구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거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율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지시하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 직장을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서 수업하고 집에 와서 그냥 뭐 좀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학교 와서 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고 좀 뭐 생활지도 같은 거 좀 하고, 그리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해서 월급이 딱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25일날 월급 나오면 너무 기쁘죠. 그러한 어떤 형태의 삶만 살아도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자율적이고 자기지시적인 어떤 욕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만족되지가 않아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 위의 수준을 또 바라보게 돼 있어요. 거기 도달하잖아요. 그럼 또 위를 바라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성장 욕구는 이 결핍 욕구랑은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서 이렇게 자기 초월 욕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초월 욕구가 먼저 생겨요. 자기 초월 욕구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다른 무언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타적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성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달라이 라마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내 어떤 안위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개인의 수준에서의 어떤 착함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석가모니, 뭐 예수님, 그리고 이제 뭐 달라이 라마 이런 분들, 그런 성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있었죠. 근데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요게 새로 생겨요. 6단계, 5단계.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가 새로 생깁니다. 자, 인지적 욕구 5단계인데요. 맞나? 자, 인지적 욕구 5단계인데요. 인지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 환경, 지식,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심미적 욕구, 이거는 질서와 안정,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쭉 보면 아시겠지만 69년판 그리고 90년판 이거요, 다 이 43년판 이거에 확장된 이론인데
43년판의 이론만큼 어떤 현실 설명력이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떤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설명이고요. 이것도 임용고시도 이 43년판 5단계로 되어 있는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을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43년판 이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와 한계 이런 거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동기화에 대해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현실에 대한 어떤 해상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비판도 받아요.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이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비판받는 거는 그냥 과연 인간이 그러하냐라는 어떤 그 추상적 측면의 어떤 비판이 많아요.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투정 부리는 식의 비판들이 많죠. 현실적으로는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난다 간호진단 분류라는 게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 수준을 분류해 놓는 표입니다. 이건 뭐 저는 간호학을 전공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척수 환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척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불구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허리 아래로 그 병변 부위, 그러니까 다치신 부위 있잖아요. 부상을 당하신 이렇게 척추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척추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척추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치신 부위 여기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아래로는 이제 신경이 절단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래로는 뭐 반응을 보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반신 불구 이런 분들이 이제 척수 환자인 경우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성욕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분들도 그런 성욕에 대해서는 이 어떤 그 설명이 다른 이론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에서 설명하는 걸로 따라서 설명을 하면 아주 설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난다 간호진단 분류 이런 거에서는 뭐 매슬로우 욕구위계를 따라서 그걸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에서 비판을 받는 점이 또 하나가 있긴 있죠.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안전욕구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전쟁터에서 톨킨이라는 분이 J.R.R. 톨킨이라는 분이 저작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말고도 전쟁터에서 소설 쓰고 시 쓰고 하셨던 그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전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일 것인데 전쟁터에서 뭐 총알 날아다니고 옆에서 자기의 어떤 전우가 총알에 맞아서 죽고 총만 죽고 이러고 바로 옆에 시체가 누워있는데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포탄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 영화에서 보는 거랑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생명이 사라지니까요.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시 쓰고 뭐 소설 쓰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 완성 욕구에 가깝잖아요. 5단계에 있는. 그런데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단 말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ERG 이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인간의 행위에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한 어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차원 욕구의 결핍이 저차원 욕구에 대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뭔가 되게 자기 완성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욕구 있잖아요. 존중 욕구 이런 거에서 대체 요인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ERG 이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판을 받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욕구가 만족 진행 원리 또는 좌절 퇴행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욕구 만족 원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족 진행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욕구 강도 원리로, 좌절 퇴행 원리는 욕구 좌절 원리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욕구 강도, 욕구 좌절 있죠. 그 욕구를 만족하는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저차원 욕구가 충족이 될수록 고차원 욕구인 관계 욕구에 대한 바람이 강해진다. 이거는 뭐
뻔하죠. 이렇게 왜냐면 저차원 욕구가 잘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더 고차원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고차원 욕구에 대해서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인 거죠. 근데 욕구 좌절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차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저차원인 욕구가 고차원 욕구에 대체제로 작용한다는 게 바로 욕구 좌절 원리예요. 그래서 성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차원 욕구인 관계 욕구를 더 원하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욕구위계 이론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욕구 좌절 원리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위 욕구로의 후퇴 또는 귀환이라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상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위 욕구를 충족하려 든다. 한마디로 하위 욕구, 저차원 욕구가 고차원 욕구의 어떤 대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ERG론은 이 정도인데요. 일단은 ERG론 같은 경우에도 뭐 비판을 받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뭐 비판을 받는 점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저스의 자기이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로저스의 자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활심리와 생활지도와 상담 그 과목에서 더 이제 중요시하는 그러한 뭐 이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욕구 이론 측면에서도 로저스의 자기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보시면 실현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기화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동기 원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장을 위한 노력에 수반되는 고통과 투쟁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이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화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건 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거는 표현 그대로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누군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얘기가 참 훌륭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뒤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아무튼 그 긍정적인 관심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일단 긍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멘탈리티나 이런 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로저스의 자기 이론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잘 충족이 된다면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본주의 동기이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 동기이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지주의 동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기 요인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동기의 어떤 중요한 요인, 동기 형성과 유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로 봐요. 일단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동기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실까요? 자, 기대 가치, 그죠? 기대 가치 이론. 이게 뭐냐면 기대의 요인과 가치 요인 이 두 가지가 동기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가치 이론이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답안지에 쓸 때는 이게 사실은 기대 가치 이론 이렇게 기대 가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기대 하이픈 가치 이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쓰시고요. 뭐 그건 이제 미세한 어떤 깨알 팁 같은 거였고 일단은 동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대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가치 요인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일단은 기대 요인은 내가 그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을 내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거가 이제 예측이 기대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인지라든가 인지라든가 노력관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내가 이제 그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과업을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구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성공했다 치고 그 성공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겠느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념 또는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일단 성공 확률이 몇 %인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내가 가져가게 되는 어떤 이득, 한마디로 기대값 얘기죠. 기대값. 여러분 이제 그 확률 통계 이런 거 보셨죠? 고등학교 때 기대값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적 요소는 뭐 이런 게 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성취동기에 대해서 사회인지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가정과였나에서 아마 그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윅필드와 에클스의 그 기대가치 이론이 이런 식으로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적 절차, 동의적 신념, 성취 행동, 이게 각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뭐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래서 기대가치 이론을 보면은 여기는 뭐 큰 의미 없고 기대와 과제의 가치다. 결국에는 아까 그 얘기했던 애킨슨의 그 기대가치 이론과 큰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과제가치.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기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 하면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도식,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자기도식,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가치, 이걸 하면은 뭐 나한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난 그거 재밌으면 됐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가 과제 가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5가지 정도가 이제 기대 가치 이론을 구성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용 요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지적 일관성 이론을 볼게요.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인지적 일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죠. 형태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 이론. 게슈탈트 이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게슈탈트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기호수학습 이론 쪽에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게슈탈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인간이 전체적인 틀을 인지를 하면 그 틀을 완성시키려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데서 착안을 한 이론이에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어떤 형태의 도형인가요? 이게 네모죠, 네모. 근데 이거 진짜 네모예요? 네모 아니죠? 이건 이거랑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걸 네모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기본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성을 인간이 그냥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완성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론이 바로 그 게슈탈트 이론 또는 형태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그 형태 이론이라고는 잘 안 하고 그냥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로 번역하는 게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그냥 많이 하고요. 아무튼 그러한 어떤 이론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심리적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심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간의 어떤 사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 있죠. 보고 듣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결국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 감각기관이 반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그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전부 심리적 과정으로 봐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외부 우리가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걸 모두 다 그냥 심리적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지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과거에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인지 방향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지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요. 대상이 있다면 A라는 대상이 있고 B라는 대상이 있으면 A라는 대상을 사람이 인지를 했을 때 그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대상은 A라는 대상과는 다른 대상이잖아요.
하지만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지하고 사고하는 그런 방향성과 B라는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고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지 방향 간의 어떤 차이가 너무 크다, 디스크레펀시가 너무 크다, 그러면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 간의 어떤 일관성을 찾고자 동기화된다는 게 이제 인지적 일관성 이론의 그 큰 틀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귀인 이론이 있습니다. 귀인 이론이 좀 중요하죠. 자, 귀인 이론에 이제 귀인이라는 게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원인의 귀착에서 이제 원인은 알겠는데 귀착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귀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이 있다면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제 원인의 귀착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이 어느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 과정 전체를 귀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찾는 과정, 그리고 원인의 어떤 결과와 원인을 이어주는 과정, 그걸 그냥 귀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 귀인어리 어쩌고저쩌고 막 쭉 나와 있는데 그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통제 소재 이론과 한번 엮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어떻게 귀인을 할 때 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일단 통제 소재에 따라서 내적이냐 외적이냐로 하나 나누고요. 그리고 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통제 가능. 통제를 할 수 없으면 통제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통제 불가능.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쉽게 변화하느냐, 쉽게 변화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안정성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귀인 8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그 원인을, 그래서 이제 귀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통제 소재가 내적이고 통제 가능하면서 안정적이다. 그럼 노력이고 평소의 노력. 통제 가능하면서 통제 소재는 내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면서 좀 불안정적이다. 그럼 일시적 노력인 거죠. 자, 평소의 노력과 일시적 노력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이거 네 가지로 분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론이 또 이게 노력을 일시적인 노력이냐 평소의 노력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력을 평소에 해 오셨죠.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럼 노력이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노력이 있고요. 우리 같이 이제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 1년 싸움이죠. 1월부터 11월까지 쭉 공부를 해서 11월 중순 또는 말쯤에 시험을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경우에는 일시적 노력으로는 극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닐 때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는 그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평소의 노력과 일시적 노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평소의 노력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평소에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고 학원에서도 과제를 내주죠. 그런 거를 꾸준히 얼마나 잘했느냐가 평소의 노력인데요. 그렇게 평소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한 2주 정도 직전에 이제 여러분 막 공부를 빡세게 하시죠. 왜냐면 다 외워야 되니까 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시험을 보기 직전에 그 시험 준비 기간이죠. 그때 하는 노력이 바로 일시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왜냐면 전날에는 5시간 공부를 했는데 시험 직전이 되니까 하루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뭘 10시간을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전에는 꾸준히 하루에 한 2-3시간 공부를 했다가 그 시험 직전이 되니까 10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노력이 양이 증가한 거죠. 하지만 평소의 노력은 꾸준히 10시간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노력은 별 변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노력은 안정적인 거고요. 일시적인 노력은 불안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딱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정적인 건 교사의 편견. 교사의 편견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타인의 도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변할 수가 있죠. 그때 잠깐 도와주고 그냥 가는 사람, 뭐
우리나라 이제 설화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지나가던 선비, 뭐 지나가던 스님 이런 분들 나오죠.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은혜 갚은 까치 이런 전래동화에서도 나오는 거 그런 건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제 소재 있죠. 통제 소재에 대해서 로터라는 학자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통제 소재 이론을 좀 보시겠어요. 통제 소재를 일단은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데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제 소재의 양극단 있잖아요. 내적이냐 외적이냐. 네, 이게 내적인 거랑 외적인 거랑 딱 이렇게 양분되는 바이너리가 아니잖아요. 바이너리 트리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내적인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외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내적인 요인이 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속선상에 나타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데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극단을 이쪽 내적인 거를 주인 그리고 가장 외적인 거 이게 꼭두각시라고 봐요. 그래서 주인과 꼭두각시를 양극단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요. 그래서 주인 같은 경우에는 내적 통제 소재에 더 귀인을 강하게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그 능력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독립수준이 높고 낙관적이며 자신감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꼭두각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 탓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을 회피하죠. 그리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경향성이라고 이제 데참스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했어요. 자, 통제 가능성은 뭐냐? 통제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외부 요인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통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통제 가능 요인에 의해서 실패했을 때는 죄책감, 타인의 성공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방해받는 것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그 최근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건물 막 무너지고 이런 거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냥 멀쩡하게 그냥 정차하고 있었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던 버스 위로 떨어졌잖아요. 그 건물 부서진 게.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다치셨죠. 그 버스 운전기사 분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면 그거 잘 됐다. 그러니까 버스나 운전하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분은 멀쩡하게 직업 활동하고 계셨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운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데브리라고 해야 되네. 그 잔해가 덮쳐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누구나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이런 걸 품게 되어 있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거에 그 타인의 성공이 그런 방해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연민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품는다는 거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 타인이 실패하는 걸 목격을 하면은 분노를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제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일시적인 노력 이런 얘기 했었죠. 통제 가능한 요인이잖아요. 통제 가능한 요인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이 과외를 하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평균 6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과외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 실패했을 때는 이제 통제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 타인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분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통제 가능성도 이제 좀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귀인 과정 및 귀인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가 제가 아까 이제 그 기대가치 이론 있죠. 사회인지 기대가치 이론. 그거를 제가 설명 안 한 거 대충 넘어갔는데 그것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 있죠. 노란 거. 그걸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거는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그 옛날 객관식 시절부터 여러 번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잠깐 쉬고 오시죠.